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연대 행정학과에 있습니다. 양재진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주제로 오늘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하고요. 지금 들립니까? 예. 그 의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제 책 정부의 원리에서 1장, 3장, 5장, 9장 그리고 10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비교정보론이라는 강의를 한 20년 동안 연대에서 해왔고,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후퇴하는 조짐들을 보여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민주국가는 원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당연시 되는 경향도 있고, 또 윤석열 사태를 통해서 이게 촉발이 되고, 또 한편 또 국회에서는 이제 다수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혹은 다수의 독재 비슷한 양상도 나타나고 해서 이거 안 되겠는데? 또 미국도 그러지 않나? 또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그 민주 국가의 자유민주 정부의 자유민주 정치는 어떤 식으로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제도화가 됐고, 또 어떤 것이 좀 바른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해야겠다 생각에, 마침 제가 작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좀 시간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 집필을 해서 올해 이제 출간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정치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개념 정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집합적 행위라는 그 개념을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을 만드는 거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싫든 좋든 따라야 되는 거, 싫으면 이민 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그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이라는 거고, 그걸 하는 게 이제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왕이나 귀족이 아니라 평민들이 그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게 참정권을 갖게 됐을 때,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이제 시민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대를 보게 되면 고대 아테네식으로 직접 뭐 민회에 참석해서 의사결정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500인위원회, 50인위원회 등등의 추첨으로 뽑혀서 가가지고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든지 평민들이요 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을 수 있고요. 오늘날의 대부분은 대의민주주의죠.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대리자를 뽑아서 그 대리자가 구속력을 갖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끔 통치권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이게 이제 간접민주주의 혹은 대의민주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갖는 모든 정치체제에 요즘은 다 통용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 하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사실 국무위원장도 뽑고 다 하죠. 헌법도 거기서 통과시키고 법도 다 거기서 통과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의 의회 역할을 대리자들이 하는 거랑 사실은 뭐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차이가 크죠. 큰 차이는 경쟁의 유무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처럼 자유로운 정치시장이 열려 있고, 거기서 정당 간, 뭐 개인 간 선택을 받기 위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할 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 없이는 독과점 구조하에서는 소비자가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치시장이 독과점으로 독점되어 있고 뭐 일당지배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에게 선택권도 없고, 국민들은 단지 그냥 위에서 내리꽂는 사람들을 그냥 찬반하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적 정치 시장이 있고 다수에 의해서 대표자가 뽑히면 그건 민주주의냐? 뭐 맞습니다. 그건 민주주의 맞는데 자유민주주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인용문은 토크빌이 1840년대에 미국을 1년간 이제 탐구하고 공부하러 이제 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보고서 굉장히 이제 높이 평가를 했죠. 그러나 또 그 내면에 있는 어두운 가능성에 대해서 쓴 부분입니다. 이렇게 토크빌이 얘기를 했죠. 민주정치의 핵심은 다수의 절대 주권이며, 민주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이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수는 필연적으로 소수를 억압할 권력을 갖게 된다. 절대 권력은 가질 개인, 당시 이제 절대 주권자인 이제 절대 왕들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 왕들도 그것을 오용하듯 다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개인이나 당파가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여론에 호소하자면 여론도 다수에 의해 주도된다. 입법부도 다수를 대표하며 맹목적으로 다수에 복종하기 때문에 입법부의 호소에도 소용없다. 행정권에 호소하자니 이건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대통령도 다수에 의해 임명된다. 공권력은 다수가 무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당신에게 가해지는 조처들이 아무리 부당하고 불합리한 것이라 하도 당신은 그것에 복종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하지만 다수의 압제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정치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함께 따라가 줘야 그냥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적 선거와 복수 정당제를 제도화하고 허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상하 분립을 해야 되죠. 수평적으로는 권력 분립해서 삼권 분립 기본으로 하고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그래서 어떠한 정파, 어떠한 다수의 힘이 어떤 한 기관만 장악하면 모두를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최대한 막는 장치들을 합니다. 마지막에 헌정주의죠. 헌정주의는 입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헌 군주제가 군주를 제약하는 거죠.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군주가 통치권 행사하는 게 입헌 군주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입헌 민주주의는 헌법이 민주주의를 구속하는 겁니다. 다수결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수결을 구속하는 것이 입헌 민주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정주의인데 사법부는 그래서 다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선출을 하지 않죠. 사법부는 선출직들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임명을 받은 법관들은 선출직보다 임기를 보통 다 길게 합니다. 왜? 독립적으로 하라고. 하다못해 미국은 종신으로 대법관들을 하게 만들어 놔 있죠. 그리고 미국 헌법에 보면 사법부가 약하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권력의 원천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종신으로 재직할 수 있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못 자르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월급도 깎지 못하게 헌법에 이렇게 써놔 있습니다. 헌법에 의회가 말 안 듣는다고 사법부 돈도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 못하게 해놓을 정도로 최소한 어떤 그 독립성을 좀 지켜주게 하려고 해놨죠. 그 사법부가 다수결 민주주의를 구속을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위헌법률 심사권이겠죠. 다수결로 됐어도 헌법에 위배된다 하면 무효화시키는 이런 거라든지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등등등 하는 것을 이제 사법부에게 권한을 주어서 다수의 압제 문제를 최소화하는 그 제도적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정부 형태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세 가지 이제 뭐 의원내각제,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인데 그 왕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가서 앉고 장관들을 임명해서 내각을 구성하고 또 다음 선거에서 또 평가를 받아서 잘하면 계속 가고 아니면은 뭐 쫓겨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의원집정부제에서는 저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면 의회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이나 정치 연합이 조기에 총리랑 내각을 구성해서 가서 저기를 장악을 하죠. 옛날 왕이 있던 자리를. 이원집정부제는 뭐 마찬가지로 대통령 선거도 하고 우리 대통령제처럼 의원 선거도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저 자리에 가고 만약에 야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총리를 배출해서 저 자리에 가고 그래서 둘이 집정부에 두 개의 원님이 있다고 그래서 이원 집정부가 되는 거죠. 두 사람의 우두루머니가 있는 요 모양대로 가는데 요 세 가지가 이제 자유민주 국가에서 있는 정부 형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간단히 좀만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좀 보면요. 대통령이 말씀드린 대로 같은 시민이 두 번 선거를 합니다. 이때 여대 야소 때는 뭐 그러려니 하는데 여소 야대가 발생할 수가 있죠. 같은 국민이 한쪽은 대통령을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뽑아주고 다음 선거에서는 민주당 총선에서 민주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 기관은 다 국민의 뜻이다 하면서 서로 하고 싶은 정책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국민의 뜻이 하고 서로 싸우는 거죠. 근데 이건 국민이 만들어준다. 그것을 이원적 민주적 정통성, 다 민주적 정통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원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교착 서로가 싸우고 갈등할 수 있는 이유를 국민들이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헌법적 결함이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대통령제 원조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이렇게 쭉 보게 되면 대통령이 여대 야소, 즉 미국에서는 분점 정부라고 부르는 그 상황에서는 going Washington은 going public. 여소 야대 상황에서 분점 정부 상황에서 대통령은 여론의 호소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동원을 해서 야당 지배 의회를 압박해서 원하는 정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돌파해서 가려고 하는 고잉 퍼블릭, 국민의 품 속으로, 혹은 고잉 워싱턴 캐피탈 힐이죠. 그러니까 의원들, 반대당 의원들이라도 자주 만나고 호소하고 맨날 전화 돌리고 뭐 등등 해갖고 사안별로 정책 연합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걸 통해서 그냥 그나마 좀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한국 이번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주어진 권한이라고 계엄령 선포하고 돌파하려고 하다가 이제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려움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여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회의 다수당이 이제 정부를 구성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 보통 쉽게 생각할 때는 여기 상호 의회가 불신임 권한이 있고 내각이 불신임 권한이 있고, 또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거를 발동하게 되면 맨날 싸우고 이렇게 무너지고 뭐 이런 거에서 정부가 불안정한 정치체제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못 맞는 얘기인데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당 체제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의 안정성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양당제 국가라는, 영국 같은 뭐 양당제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우리가 의원내각제를 생각해 봅시다. 민주당 지배 의회에서 이재명 총리와 이재명 내각, 민주당 내각을 불신임할 이유가 있나? 불신임하면 바보죠, 그렇죠? 자기 편인데 왜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십몇 년씩 하는 총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정당 체제가 극심한 다당제다, 그러니까 모여야 의회의 과반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한다면, 그 7, 8개 중에 한 정당만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마음이 돌아서면 왜 장관 자리 이거밖에 안 주지? 이 정책 해달라는데 왜 안 하지?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야당과 불신임을 한꺼번에 해서 정부 무너뜨리고 그 다른 야당과 함께 장관 자리 하나 더 받아서 내각을 구성해서 들어간다면, 그런 유인이 있다면 이건 정부가 자주 무너지죠. 그래서 프랑스 4공화국의 정부의 평균 수명이 5.8개월, 이태리 전후 이태리가 11개월. 극심한 다당제 하에서는 의원내각제는 그렇게 정부가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양당제나 그리고 독일식으로 한 대여 5개 정도, 4, 5개가 의회에서 활동하고 2당이나 3당 정도가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불신임하는 게 자해행위니까, 그리고 그 당의 총리가 의회를 해산한 것도 스스로 자해행위니까 사실은 잘 그런 거 안 씁니다. 권한이 있어도 안 쓰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심한 다당제를 회피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의원내각제가 그래서 돌아간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원집정부제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제 비슷합니다. 시민들이 양쪽에 다 선거해서 다 만들어주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은 마치 의원내각제처럼, 사실은 프랑스에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의 권한을 강화하는 거로 해서 이원집정제가 시작돼서, 어쨌든 의원내각제처럼 입법부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여대 야소가 되면 의회가 불신임 권한을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제처럼 그냥 굴러갑니다. 문제는 언제냐? 윤석열 대통령인데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예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 지배의 의회에서 윤석열 내각을 불신임 안 했겠어요? 탄핵도 막 하는데 불신임 계속해서 이게 계속 무너지죠. 계속 무너지니까 이때 방법은 불신임 안 받을 총리와 내각을 대통령이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안 무너지고 그나마 굴러가는 거죠. 그럼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방과 외교는 어찌됐든 네 몫이다. 그리고 나머지 내치는 총리와 내각의 몫이다라고 헌법에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뒷방신세 지면서 그냥 외교 국방만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이원집정부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여야가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말하면 용산에서 청와대에서 같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윤석열이고 뭐 이쪽은 뭐 민주당, 이렇게 동거정부라고 부릅니다. 프랑스에서는 여야가 동거한다. 그래서 동거정부라고 하는데, 이 동거정부가 그렇게 잘 굴러가는 것만은 아니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야의 대통령과 총리가 대권주자다. 그렇게 되면 안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동거정부 상황에서. 이제 1차와 3차 때가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건 예를 들어서 이건 시락 대통령의 좌파 조스팽 총리, 그 다음에 영국 블레어 총리,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2명이 갔어요. 조스팽이 좌파 총리가 나도 가겠다. 그러니까 시라크가, 아니 이거 정상회담은 이거 대통령 몫이지, 내치 담당의 총리가 왜 가오? 그랬더니
아니 가서 뭐 국방 얘기만 합니까? 관세 얘기도 하고 나 경제 문제 내치 아닙니까? 나도 가야겠다. 그래서 EU 회담할 때 프랑스는 꼭 두 사람이 앉았어요. 정상 자리에. 딴 나라는 한 명씩 오는데 둘이 앉습니다. EU에서 뭐 외교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 통합 문제부터 해갖고 다 하니까 같이 이렇게 가서 그래서 이러다가 프랑스 망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개헌을 했습니다. 개헌을 어떻게 했냐면 7년인 자기가 실학이 7년이 그러니까 거기는 대통령을 7년마다 선거하고요. 총선은 5년마다 합니다. 주기를 맞추자. 그래서 자기가 2년 임기를 단축하고 총선 주기를 맞췄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2개월 이내에 총선하는 것으로. 그러면 대통령 허니문 기간에 하니까 집권당한테 유리하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여소야대가 안 나타나서 동고정부가 안 생겼는데 2024년 마크론 정부 때 20여 년 만에 생겨가지고 근데 지금 마크론 지금 8번째 총리 교체했죠, 2024년. 왜냐하면 지금 내각을 자기 사람대로 소수 내각을 계속하다 보니까 불신임 2번 당하고 3번 당했나요?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되고 지금 8번째 총리를 교체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이원 집정부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는데 한국은 뭐 내각제 요소가 많은 대통령제라는 거 원래 내각제에서 사실은 헌법 초안이 만들어졌다가 대통령제로 전환돼서 옛날 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 불신임권만 주면 우리 이원 집정부제 내에서 뭐 분권의 대통령제라든지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런 거로 가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적 정치시장, 경쟁이 중요하다. 그거를 규율하는 것이 선거제도죠. 선거제도가 굉장히 다양한데 크게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한테 투표하는, 인물 투표하는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당에게 투표하는 비례대표제. 그래서 정당이 득표율만큼 의회의 의석을 가져가는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뉘고 이거를 섞어서 하는 혼합제도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도 형식적으로 보면은 혼합제 국가입니다. 그렇죠? 300석 중에 253석은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제로 인물에 투표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 47석은 정당에다 해갖고 그 득표율만큼 그 의석을 가져가는 그렇지만 워낙 이 비례대표제 포션이 작기 때문에 크게 봐서는 그냥 소선거구제 국가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많은 선거제도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얘기 나오는 것들, 하고 있는 것들만 가지고 이제 몇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선거구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1구 1석 인물투표, 이제 1등만 의회 가다 보니까 이때는 큰 당이 유리하죠. 큰 당 후보가. 작은 당 후보들이 10%, 뭐 20%, 5%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 갖고 1등은 못하니까 아무래도 큰 당 후보들이 유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당 한 2개 정도가 우뚝 서게 되는 그리고 그 큰 당들은 정당 지지율보다 의석의 확보한 의석 비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작은 정당들의 표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과대 대표되는 거꾸로 작은 정당들은 의회 과소 대표되는 그런 건 이제 문제점이라고 이제 뭐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당제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뭐 1등 했어도 1등 했다는 것이 과반을 넘는 1등은 거의 없어요. 보통 한 40% 정도 얻으면 1등에서 의회 가죠. 거꾸로 생각하면 60%는 날 안 찍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다수대표가 아니라 실질적 내용적으로는 소수대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0%가 찍어서 의회 갔고 60%는 안 찍었으니까 40%의 대표지 60%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문제다 해서 나온 게 결선투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도 마찬가지로 단순 다수제 이겁니다. 그렇죠? 1등 하면 되는 거니까. 전에 노태우가 36% 가지고 대통령하고 나머지 김영삼, 김대중 합치면 50%가 훨씬 넘는데 안 됐었던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 왜? 50%를 적어도 넘는 사람을 대표를 만들자. 그게 정당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반을 만들자라는 거.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일단 1차 투표를 해서 걸을 사람 걸고 1등과 2등만 놓고 다시 한번 하자. 그러면 두 사람이 붙는 거니까 어찌됐든 한 사람은 51% 아무리 같아도 51, 49에서 50% 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의원이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과반을 만드는 게 결선투표제입니다. 근데 이 결선투표제는 소선거구처럼 아무래도 큰 당 후보가 결국엔 1, 2등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보통은 좌파 진영이든 우파 진영에서 대표 주자들이 1등, 누구든 2등 이렇게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든 뭐 결국은 양당 큰 당에서 이제 후보들이 1, 2등 하고 거기서 뭐 대통령도 되고 의원도 되곤 하는데, 그런데 작은 정당이 1차 투표에서 받은 그 지지도, 이것이 소선거구제나 단순 다수제는 그냥 사표가 되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나 결선 투표제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1, 2등이 3, 4, 5등들한테 나 지지 좀 해줘, 지지 선언 좀 해서 나 이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은 1차 투표에서 얻은 표가 사표가 아니라 협상력이 됩니다. 그 협상력을 가지고 누구를 지지 선언하고 어느 당,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합종 연행이 2차 선거 전에 일어나요. 그리고 작은 정당들이 합당의 유인이나 뭐 연합공천하자 이런 압력을 안 받아요. 진영 간 대결인데 작은 정당들이 표를 갉아가면 안 되니까 같은 진영 내에서는 되도록 합당하려고 하는 게 유인이거든요. 아니면 연합공천에서 한 명만 주자 내보내려고. 그럴 유인을 받지 않죠. 그냥 여론조사처럼 1차 선거해서 우리 진영 내에서 1등한 사람이 2차 가서 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윤석열하고 안철수가 합당할 이유가 없죠. 이거 결선제도가 있었으면. 한번 붙어보고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2등 할 테니까 가자 했을 텐데. 그래서 작은 정당이 온전하고 작은 정당이 협상력을 갖고 정치사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예를 보게 되면 이때 합종연행했던 그 팀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정치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 우리가 40하국, 50하국 때 일부 2석으로 해가지고 했었고, 일본에서 93년 전까지 3에서 5인을 뽑는, 우리는 지금 도농복합 선거구제 하겠다, 뭐 이런 제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선거구제죠. 한 지역구에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셋, 넷, 다섯 뭐 이렇게까지 뽑겠다고 하는 게 중선거구제인데, 이렇게 되면 작은 당 후보한테도 유리한 기회가 옵니다. 1등은 못해도 3등, 4등, 어떨 때는 5명 뽑는데 5등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당 후보도. 그래서 작은 당이 의회 진출하는데 용이한데, 일본 같은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수 공천이 허용되다 보니까 자민당이 한 사람만 내보내는 게 아니라 5개, 3개 의원 뽑는 선거구에 2사람, 3사람, 뭐 4사람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표가 갈려서 불리할 텐데, 같은 당끼리 표가 갈려서 불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저기서 도농복합구다 이러면은 거긴 도시도 있고 산업단지도 있고 뭐 농촌 지역도 있고 하여튼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민 대표도 내보내고 근로자 대표도 내보내고 뭐 자영자 대표도 이런 식으로 표가 갈리지 않게 해서 2, 3, 4등 다 자민당이 먹고 뭐 1, 3, 5등 자민당이 먹고 이렇게 해서 큰 당이 된 거죠. 복수권천. 그러니까 복수권천에서 큰 당이 그런 식으로 싹쓸이해가 가게 되면 작은 당이 아까 들어갈 자리가 또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도농복합제, 중선거구제에서 복수공천을 하냐, 허용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결과를 달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뭐 정당, 옛날에는 처음에 할 때는 정당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선거할 때, 그러다가 이제 대중정당화, 이제 그러니까 대중민주주의, 성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그 시점이 돼서 이제 정당들이 이제 융성하게 일어나고 이제 뭐 선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당이 되니까, 야, 꼭 사람한테 해가지고 대표 만들 거 있냐? 정당에 투표해서 정당이 받은 득표율만큼 의회 의석을 가져가는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10% 얻은 정당도 5% 얻은 정당도 의회 진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300석이니까 1%를 얻은 정당도 전체가 만약에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3명을 배출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다 보니까 작은 정당들이 우후죽순 의회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래서 비례성이 좋은 건 좋지만 사공이 너무 많은 의회에, 그래서 아까 의사결정 같은 것도 어렵고 정부도 불안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정당 수를 좀, 작은 정당들은 좀 줄이는 노력들을 2차 대전 이후에는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바이마르 공화국부터 해가지고 순수 비례대표 했을 때 뭐 우리도 0.34%만 얻으면 한석 되잖아요. 수십 개가 난립할 텐데 그걸 없애기 위해서 일단 우리도 하는 겁니다. 문턱을 두죠. 3% 정도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은 의회에 진출 못한다. 이게 유럽에서는 뭐 독일 같으면 5%, 스웨덴 같으면 4%, 그래서 꽤 좀 높은 편입니다. 또 하나 방법은 권역별 선거구제로 비례대표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면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겠다고 저번에 정개특위에서도 하고 그러던데, 이 의미는 봉쇄 조항이 없어도 봉쇄 조항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300명인데 300명 의회인데 이거를 뭐 영남, 뭐 호남, 서울은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10개 정도의 선거구로 나눠서 비례대표제로 10개로 해서 권역별로 비례대표제 한다고 치면 30명씩 배정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300명일 때는 1% 얻으면 3명의 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이 되지만 30명일 때는 1% 얻으면 0.3명이네요. 어떻게 사람을 잘라서 보냅니까? 안 되잖아요. 적어도 3.34%를 얻어야 한 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30명이 있는 비례대표제에서는 자연스럽게 문턱이 3.34가 되는 겁니다. 이 봉쇄 조항이 없어도 의식적으로 3%, 5% 하지 않아도 30명 뽑을 때는 3.34가 자연스럽게 봉쇄 조항이 3, 4%가 봉쇄 조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권역별 선거구제에서 그 몇 명씩 뽑느냐에 따라서 그 문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섞으면은 작은 정당이 의회 진출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한 10% 받으면 뭐 언제든지 의회 진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작은 권역분에도. 소선거구제에서 10% 얻는다고 대통령도 못 되고 의원도 못 되지만 10% 얻은 정당은 전체가 300석이면 적어도 30명을 배출하는 정당이 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여러 정당이 참여하는, 그래서 다당제가 견인되는, 의회 내에 다당제 구도가 되는 그게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례대표제 중에 독일형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기 전에 독일형을 처음에 선관위에서 권고했던가 그랬었죠. 독일형 비례대표제로 하는 건데 1인 1표, 1인 2표,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하나는 지역구에 가서 표 던지고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에게 표 던지고 1인 2표입니다. 그런데 비례대표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구에 던진 거가 의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 투표에서 던진 그거 가지고 각 정당들은 일단 의회에서 몇 %를 차지할지를 정합니다. 내가 10% 지지받았다고 그러면 의회 10% 갖는 거예요. 의석을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30%를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30%가 됐어. 그럼 무조건 30% 의석을 차지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차지한 의석에 누구를 보내느냐 할 때, 자기 당 소속인데 지역구에서 1등한 사람들부터 보냅니다. 우리가 300개의 의석이 있어요. 300개의 의석인데 다 독일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300개 의석인데 정당 득표율이 30%였어. 그럼 90개를 일단 확보가 된 거예요. 무조건 그냥 비율대로 비례대표제 다른 것처럼 90개를 확보했는데 우리 당이 지역구에서 60명을 배출했어. 그러면 그 90개 확보한 자리에 일단 60명이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은 비례대표제 명부에서 1등부터 30등까지 잘라갖고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90개를 확보했는데 지역선거에서 10명밖에 안 됐어. 그러면 정당 명부에서 1등부터 80등까지 해서 80명을 보내서 90명을 채웁니다. 즉 비례대표제 의원의 숫자가 지역구 선거의 승리자의 숫자에 달려있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구의 선거.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도 부릅니다. 독일형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런 겁니다. 독일에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뭐 법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2023년까지 한 거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가 600석인데 300개의 지역구가 있고요. 전체가 600석인데 그래서 지역구가 300개, 비례대표가 30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구가 300개 정도 돼야 많지 않아야, 그래서 아까 정당 득표율 30% 얻은 정당이 600개의 의석인 게 독일이라고 했으니까 180개를 확보했잖아요. 그 정당이 180개를 확보한, 정당 지지율 30%로 180개를 확보한 정당이 지역구에서 만약 180명을 당선시켰으면, 300개 중에 180을 당선시켰으면 비례대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300개 지역구에서 190개 할 수도 있잖아요. 190개를 먹을 수도 있잖아요. 정당 지지율 30%인데 그 정당이 가능은 하잖아요. 지역구에 선전해가지고 300개 중에 180개가 190개를
얻어서 의회 확보한 거는 180개인데 지역구는 190명이 됐네. 어떡하지? 독일에서는 옛날에 이걸 다 인정했습니다. 초과 의석이라고 그래서 정원이 600에서 610명이 됐었습니다. 일단 지역구에서 그러나 그렇게 될 확률은 굉장히 낮아요. 정당 지지율 30% 얻는 정당이 어떻게 지역구 300개에서 60%가 넘는 180명 이상을 당선시킵니까? 그래서 초과의석 문제가 사실 잘 나오질 않는데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고 정당이 난립하고 독일에서 하다 보니까 요즘은 많이 생겨서 문제가 돼서 이제 정치를 바꿔서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제 독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래서 한국에서도 처음에 저거 하겠다고 해서 이제 그 2000 몇 년이었죠? 그때 선거제도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했던 문재인 정부 때 개혁하기 전에 시작했던 건 독일형으로 하겠다고 그래갖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200대 200이었나? 시작해서 독일이 300대 300인데 200대 200으로 해서 시작했던가 150대 150이었던가 뭐 아무튼 뭐 그런 비슷하게 이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역구를 못 줄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253대 47 그대로 두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까 말한 대로 초과의석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렇죠. 워낙 이 소선거구제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 득표율 하게 되면 만약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 정당 득표율 다 들어와서 하게 되면 한 30여 % 받죠. 민주당이든 국민은 30여 % 받는데 소선거구제에서는 휩쓸다 보니까 의석 예를 들어서 독일식으로 하면 30몇 %만 의석을 가져야 되는데 소선거구제에서 승리한 자들을 보게 되면 30% 넘을 거예요. 의석 분포가 30% 넘게 됩니다. 초과 의석이 엄청 나오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준연동형 한다, 뭐 한다 하면서 결국에 한 것은 스코틀랜드의 의석 추가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제 253개는 그대로 두고 47석이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비례대표제를 배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겠냐? 자,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을 나눠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 득표율만큼 47석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정당 득표율을 하고 지역구 선거한 결과를 봐서 의회 의석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정당 득표율보다 의회 의석 비율이 많은 당은 비례대표 배분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 참여 못 하겠는데 왜냐하면 소선거구제도가 워낙 많으니까 정당 득표율보다 더 많이 의석 차지할 게 뻔하니까 그러면 정당 득표 나는 참여 안 할게. 대신에 자매정당, 위성정당 만들어서 위성정당 네가 대신 가서 비례대표 가져온 다음에 나중에 합치자. 요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위성정당이 없었으면 큰 당 둘이든 하나들은 47석 배분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47석을 온전히 작은 정당들이 더 많이 나눠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례성이 조금 완화가 되겠죠. 소선거구제에서 왜곡된 비례성이 조금은 더 완화될 수 있을 텐데 위성정당을 창당해서 위성정당식으로 해서 쌍끝이식으로 다 가져가니까 사실은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코틀랜드가 자치주 같이 스코틀랜드에 있어 스코틀랜드 의회가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하는 의석 추가제라는 게 지금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위성정당 문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불거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정주의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헌군주제처럼 입헌민주주의를 하는 것이고 다수결, 다수 독재 문제를 막기 위해서 이제 헌법이 규율을 하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사법심사라는 걸 하죠. 행정작용, 입법부의 입법과 행정부의 작용, 행정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를 합니다. 이것이 법에 맞는지, 헌법에 맞는지, 이런 심사를 하고, 대표적인 게 위헌법률심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헌법에 위배되네? 그러면 아무리 다수가 통과시키고 법을 만들었어도 무효야 하는 것을 사법부가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법원이 하고요. 많은 나라에서는 점점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차 대전 이후에 생겼습니다. 어디서 생겼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어떤 공통점이 있죠?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나치도 법을 통해서 사실은 유대인들 처벌하고 이런 거 차별하고 했던 거 다 뉘렌베르크 인종법 국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 의회에서 수권법을 제정해가지고 히틀러가 행정부가 법을 그냥
의회 통과 안 해도 긴급조치권을 말이에요. 긴급조치권을 준 거죠. 의회가 그냥 긴급조치권을 줬습니다. 그냥 히틀러가 그 4년 한시법으로 3차례 연장을 해줬습니다. 의회가 다 법으로 한 거예요.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있었으면 그 법은 다 위헌인 거죠. 인종법도 마찬가지고 다 위헌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이제 그런 반성하에서 이태리,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헌법재판소를 두고 강력한 위헌 심판권을 헌법재판소에 뒀습니다. 뭐 이거 여러 가지 뭐 또 위헌 정당 심판권까지 여러 가지 줘서 자유민주주의 수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죠. 한국도 이제 민주화 이후에 88년에 그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리는데 사법부도 그 판단, 헌법을 해석하고 법을 해석해서 이게 옳다 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시대마다 좀 바뀝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 남북전쟁 이후에 헌법에 노예제가 금지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헌법에서 차별 금지로 해가지고 인종에 따라서 뭐 그런 거 할 수 없다라고 헌법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지방에서 잘 아시다시피 차별들이 계속 남아 있었죠. 그게 이제 차별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법들이 이제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식당에는 그 흑인들을 버스든 식당이든 화장실이든 다 흑인 백인 분리해서 한다든지 그런 분리법들이 있었던데 처음엔 그것이 합헌이라고 했어요. 대법원이 우리나라 그 남녀 고등학교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차별이냐. 식당에 자리가 다를 뿐이지 밥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버스 자리가 다를 뿐이지 버스 탈 수 있는 거 아니냐.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다가 이제 5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차별이다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차별법이 다 폐지가 남부 주에 있었던 법들이 다 폐지가 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새롭게 입법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게 사법적 입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게 사법 적극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가 내린 정치사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보다도 사법부가 판단 내린 것이 효과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서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을 승복해야 되는데 승복하지 않고 가서 이거 위헌 아닙니까? 이거 가처분 신청해 주십시오 하고 사법부에 자꾸 가는 거예요. 사법부에서 마지막 판단을 내려줍니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들이 사법부에서 해소되는 것. 이게 정치의 사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법부의 결정을 나한테 유리하게 끌어내야 되니까 법관들 임명을 당파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파적인 결정이 사법부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사법의 정치화가 진행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죠.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최종 판결을 내려줘야 되는데 정치에 이제 묻을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게 이제 사법의 정치하고 현재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여서 지금 좀 문제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그렇고요. 이제 유럽에서도 또 OECD 국가고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했던 헝가리도 보면은 요즘 합법적 연선 독재라고 EU 내에서 자체도 이제 계속 경고가 나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하는 것이 정권을 잡으되 먼저 하는 것이 사법부를 자기 편 만들고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헌재 재판관 11명이었는데 15명으로 증언한 다음에 보수파들로 임명을 하고 자기 뜻에 맞지 않는 판사들을 못 쫓아내기 위해서 판사의 정년을 70세에서 62세로 낮춘 다음에 물갈이하고 자기 사람들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언론법도 개정을 해가지고 징벌적 벌금제를 둬서 재가를 물리고 언론위원회도 법을 개정해가지고 친여 인사도로 집어넣고 야당이 좌파 쪽이니까 좌파 방송들은 이제 불허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다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법 통과해가지고 다 하는 겁니다. 법 통과해가지고 사법부랑 언론을 이제 좀 무력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권한 남용이라든지 이런 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의회에서의 이제 다수 독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한국 민주주의가 헝가리화가 지금 진행되려는 조짐 또 그걸 향해서 이제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막 임명직이 선출직한테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하면서 사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아무튼 뭐 대법원 증원부터 뭐 등등등 이제 헝가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그래도 정치 발전이 뒤늦었지만 이렇게 오다가
좀 후퇴 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1년에 그 윤석열 때부터의 사태를 봤을 때 한국 민주주의가 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저는 권력구조 개편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 아까 말한 대로 대통령 중임제, 의원 내각제 그리고 이번엔 헌법 개정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죠. 연임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의 민주주의 후퇴를 막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일단 우리 대통령 연임제 혹은 중임제를 보자면 그냥 양당제 하에서 대통령제 그대로 하는 겁니다. 두 번 하나 한 번 하나 똑같이 여대야서 문제 그대로 있고 여대야서 되면 제왕적 대통령 할 수 있는 거고 여소 야대 되면 서로 싸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연임하기 위해서 첫 4년 동안은 포퓰리즘 가능성이 더 나오는 거고 4년 후에는 이제 마지막이니까 레임덕 그대로 생기는 거고 뭐가 더 나은 거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세고 문제가 되고 제왕적 대통령 행태를 보이고 하니까 이거를 책임 총리제하고 분권형 대통령으로 가자. 이혼집 정부제 하자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당제 하에서 우리 같은 양당제 하에서 여대 야소가 되면 그냥 대통령처럼 대통령 마음대로 내각 구성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소 야대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총리하고 그냥 같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답일지 모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 그러니까 대통령이 문제니까 다 없애버리고 그냥 의원 내각제 하자. 그러면 제왕석 총리가 나오겠죠. 한 당이 지배하는 의회에서 총리가 나오고 거기서 사법부도 다 임명할 거 아닙니까 혼자. 그러면은 아까 말한 대로 당파성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고 사법부에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삼권 융합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양당제에서 총리 의원 내각제는 안 된다. 다당제 할 때도 문제, 아까 극심하게 다당제에서 정부 불안정해도 문제니까 적어도 온건 다당제가 된 상황에서 의원 내각제 독일 같은 정도 돼서 해야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권력을 좀 분립하고 나누는 것을 생각해도 아까 이제 다수의 독재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데 그것은 권력 구조 개편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는 온건 다당제를 통해서 즉 다당제는 다당제인데 실력 있는 한 대여섯 개, 많아야 6개 정당이 의회를 장악을 하고 2개 내지 3개 정당이 연합을 해서 의회의 다수를 형성을 하고 정부를 연립정부로 구성하는 우리 DJP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 정부 때 DJP 같은 거죠. DJP 같은 연립정부죠. 그런 것을 해서 한 당이 독재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들은 서로 협의하고 연합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협의제 민주주의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온건다당제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선거제도가 압도적인 소선거제도에서는 안 되고요. 비례대표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제가 제 마음 같아서는 독일형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독일형 아니어도 좋으니 일단 여러 비례대표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니 지금 소선거구제 승리자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비례대표제 해주겠니? 굉장히 현실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 기회의 창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소선거구제 유지하고 비례대표제 극렬하게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비례대표제가 유리하고 소선거구제가 불리해요. 자기 정당 득표율만큼도 의회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득표율만 따지면 45% 득표율을 했는데 의석에 지금 30%밖에 안 돼 의석이요. 손해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로 보면 한 40% 가까운 30몇 후반대고 지역구의 득표율은 51%였는데 국회의석은 거의 6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긴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가 더 유리한 거예요. 사실 유럽에서 원래 다 소선거구제로 하죠. 원래 다 다수대표제로 반장선거 하듯이 대표들 뽑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중민주주의 된 다음에 보통선거권이 확대된 이후에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제로 전환이 되는데 그 이유가 보통선거권이 확대된 게 또 노동자들한테 표가 확대된 거거든요. 그래서 3인당 노동당들이 창단되고 그들이 1등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엘리트 정당, 보수 정당들은 30%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0%가 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례대표제로 보수당들이 만들어서 전환시킨 거예요. 스웨덴 같으면 보통선거권 주는 조건으로 비례대표제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바보가 아닌 이상은 이제는 스탠스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례대표제는 좌파 진영의
오래된 뭐 과제입니다, 사실은. 좌파 중에 이제 소수 정당들은 좌우 막론할 거 없이 비례대표제를 지지하고요. 좌파 정당 기본적으로. 그래서 민주당도 비례대표제 겉으로 세게 반대하지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뭐 해서 내심 이제 크게 반대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창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비례대표제로 좀 가는 것들, 그 다음에 혹은 비례대표제 포션이라도 좀 왕창 늘리는 거, 지금 40석 가서 왕창 늘리는 거,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결선투표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당을 온전시키고 그 연합 정치를 유도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결선투표제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양당제하에서는 큰 효과는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하고 다당제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황에서 결선투표제가 아까 같은 효과를 주는데 뭐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하자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국회의 탄핵소추권을 좀 제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소추는 해라. 그러나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건 문제가 있다. 미국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독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와야 이제 쫓겨나고 이제 그런 거지, 그냥 국회에서 탄핵소추했다고 직무가 바로 정지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직무정지 시키려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탄핵소추가 남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재판관들을 당파적으로 임명하지 못하게 국회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 제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바꾸자. 그렇게 해야지 당파성이 강한 사람은 못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좀 중립적인 인사로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권력 분립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양당제보다는 온건 다당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헌법 개정 문제, 그리고 온건 다당제화를 위해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 이런 것이 필요하고, 권력구조 개편으로 우리의 지금 정치 문제, 민주주의 후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